공적을 자랑하면 공격 대상이 된다. 천지자연은 온갖 만물을 낳으면서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 만물을 보살펴주면서도 그 베푼 결과의 보상을 바라지도 않는다. 또한 자연은 결실을 이루더라도 그 공의 결과에 머무르지를 않는다. 이렇듯 자연의 무의적인 흐름처럼 성인은 어디에든 머물지 않기에 무엇인가를 거두어 들일 것도 없다. 도덕경 제2장. 천지자연은 만물을 낳고 자라게 하지만 소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적을 쌓고도 차지하지 않는다는 노자의 주장은 만약 어느 사람이 공적을 이루고 그것을 자랑한다면 쉽게 타인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공적 또한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공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만 겸손하다면 타인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전 사례 1. 맹지반의 처세 예술. 중국 좌전에 조나라와 제나라가 싸우면 노나라는 여지없이 참패를 했다. 당시 맹지반은 노나라 군대의 장군으로서 대군이 패주할 때 자신은 뒤에 처져서 군사를 엄호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군사는 모두 안전하게 영지에 도착하였고 마지막으로 맹지반이 영지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그는 짐짓 채찍을 들어 자기가 탄 말을 때리며 내가 용감해서 뒤에 처져 따라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탄 말이 너무 더디어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은 자기를 내세우려 한 것이 아니며 또한 자기 공적을 자랑하려 하지 않았기에 여러 군사들의 칭송을 받게 된 것이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는 공격 부대의 선봉이 아니라 후퇴하는 부대의 흠이라고 한다. 이렇듯 겸손하며 공적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처세의 예술인 것이다. 경전 사례 2. 풍이는 동한시기 개국 장군으로서 일생 광무제와 함께 전장에 나가 싸워 혁혁한 공적을 이루었지만 좀처럼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았기에 부하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병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의 수하가 된 것에 자부심을 가졌다. 이후 풍이는 적군을 물리치고 관중을 평정하였기에 능히 대군을 통솔하는 대장군이 될 수 있었다. 이때 한 사람이 유수에게 풍이는 관중 지구를 관장하면서 그 위세와 권력이 막강하여 백성들은 그를 함양왕이라 부르니 빨리 손을 써서 처치하라고 진언하였다. 그러자 광무제는 말하였다. 풍이 장군은 나로 말하면 명의상으로는 군신이지만 사사로운 정의로 말하자면 아버지와 같은데 어찌 그를 의심할 수 있겠소. 그 후 풍이가 낙양해와 광무제를 뵙게 되었다. 이때 유수는 군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군은 나를 위해 관중을 평정하였다. 광무제는 이렇게 전적으로 풍이를 신뢰하였고 그의 정의를 가슴 깊이 새겨둔 것이다. 이에 풍이는 공손하게 광무제에게 말했다. 신은 폐하께서 어려웠던 하북의 처지를 잊지 말 것을 기대하셨기에 결코 폐하의 은정을 저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후 서북을 평정할 때 풍이는 병으로 죽었다. 풍이는 공적을 이루었지만 자만하지 않았고 줄곧 평온하게 군상 관계를 유지하였으니 부귀와 영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공로가 타인들에 의해 전파되는 것은 금덩어리이지만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는 것은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다. 노자가 주장한 공적을 떠벌릴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공적을 자화자찬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질이 낮다는 표현이 되며 또한 타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자신을 스스로 크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을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위대함을 이루고 있다. 도덕경 제34장. 자신을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위대함을 이루고 있다는 노자의 주장은 바로 자칭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즉 노자는 사람들이 더욱더 겸허할 것을 강조하였다. 오직 겸허해야 맑은 정신을 지닐 수 있고 정확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단히 자기를 단련하고 타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신의 의견과 상충함으로써 상호 분쟁을 피해야 한다. 이런 성질의 인간성은 곧 성취를 가져올 수 있다. 경전사례 1. 앞에는 포획물, 뒤에는 적. 하루는 장자가 한 과수원을 거닐고 있었는데 뜻밖의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밤나무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장자는 그 밤나무를 향해 조심히 걸어갔다. 그리고 활을 꺼내 들고 화살을 겨누는 순간 그의 시야에 매미 한 마리가 나무 잎의 즙을 빨아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바로 이때 사마귀 한 마리가 매미 뒤로 서서히 다가가 매미를 덮치려는 순간 사마귀 뒤에 있던 커다란 새가 사마귀를 쪼아 먹으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그 순간 장자는 문득 깨달을 수 있었다. 매미든 사마귀든 큰 새든 모두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으니 어찌 자기 뒤에 재앙이 닥치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장자가 화살을 버리고 막 과수원을 벗어나려는 순간 과수원 지기에게 들켜버리고 말았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우리 과수원에 들어왔소? 장자는 과수원 지기에게 한바탕 곤욕을 치르고 구경꾼들에게도 남의 밤을 훔치러 왔다는 비난과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 장자가 집에 돌아오자 한 제자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이에 장자는 말했다. 나는 이름 모를 새 한 마리 때문에 남의 과수원인지도 모르고 들어가 타인들로부터 비난을 듣는 수모를 당했다. 나와 매미, 사마귀, 새 모두 다 그 어떤 구별도 없더라. 경전사례 2. 거지의 오두방정. 한 거지가 항상 자선을 베풀기를 바라며 살아갔다. 거지는 평시 구걸하여 얻은 돈을 감추어 두었다가 그 돈으로 복권을 사서는 구걸하러 다닐 때 자신에게 달려드는 개를 때리는 몽둥이 틈 사이에다 끼워 감추어 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거지에게도 행운이 찾아왔다. 그가 산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밤은 흥분에 휩싸여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이튿날 거지는 이제 평생 구걸할 리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다니던 깡통이며 지긋지긋하게 따라붙던 개를 때리는 몽둥이며 모두 강물로 집어던졌다. 그리고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당첨금을 수령하려던 순간이었다. 아, 몽둥이, 내 몽둥이. 거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을 뿐이었다. 한 철학가는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이 만약 교만하면 그가 천사라 할지라도 마귀로 전락하고 만약 겸손하다면 범인도 성현이 된다. 강조하다시피 겸손은 천하의 미덕으로서 성공으로 통하는 위대한 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만심과 교만함은 실패로 가는 원인이다. 천하대사는 작은 데서 일어난다. 어려운 일은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일어나고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일어난다. 도덕경 제63장. 대체로 일을 잘 성사시키는 사람들은 천하의 대소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에 부딪히면 당황해하고 작은 일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쉽게 일을 성사시킬 수 없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흔히 문제에 대해 원망하기에 문제 처리에서도 신중하지 못하고 생각도 주밀하지 않기에 발전 기회도 놓치게 된다. 그러므로 큰 일을 성사시키려면 우선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세부적인 것에서부터 착수해야만 큰 일이 점차적 쉽게 성사가 된다. 경전 사례 1. 구겨진 종이를 발견한 포드. 포드가 자동차 회사를 창립하기 전 그는 한 회사에 취직을 했었다. 당시 포드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의 실력이 자신의 실력보다 월등함을 깨닫고 이번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면접실로 들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선 포드는 문어기에 구겨져 버려진 종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워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드입니다. 그러자 면접관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네, 좋습니다. 포드 선생.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채용되었습니다. 포드는 너무 뜻밖이어서 물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건이 나은 것이 없었는데 저를 채용한 까닭을 알고 싶습니다. 응시한 앞에 몇 사람은 확실히 다방면으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과 달랐습니다. 당신은 사소한 일도 내다볼 수 있었지만 그들은 다만 큰 일만 볼 줄 알았습니다. 짐작컨대 큰 일만 볼 줄 아는 사람은 작은 일까지 볼 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앞으로 큰 일도 볼 줄 안다고 생각되어 당신을 채용한 겁니다. 이로부터 포드는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얼마 후 자동차 회사를 창립하여 회사 이름을 포드 자동차 회사라고 하였다. 방 하나도 쓸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하를 쓸 수 있겠는가? 자기 신변의 사소한 일에도 중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큰 일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교훈이다. 경전 사례 2. 편자에 박을 못이 부족했던 탓. 1485년 보스워스 전쟁을 시작하는 그날 아침, 리처드 3세는 마부에게 사랑하는 준말을 준비하도록 했고 마부는 준말을 끌고 장제사에게 갔다. 빨리 이 말에게 편자를 박으시오. 폐하께서 이 말을 타시고 출정하려 하오. 그러자 장제사가 대답했다. 저는 이 며칠 동안 줄곧 말발굽에 편자를 박느라고 눈코 뜰 새도 없었습니다. 지금 편자가 없으니 어디 가서라도 구해와야 하니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적들이 공격해오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소. 아무거라도 대체하여 사용하시오. 장제사는 할 수 없이 쇠꼬챙이를 가져다 네 토막으로 자른 뒤 납작하게 두드려 4개의 편자를 만들어 말발굽에 댔다. 그런데 마지막 말발굽에 편자를 박을 못이 없었다. 그러자 장제사는 마부에게 2개의 못이 부족하니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마부는 그럴 시간은 없고 임시 변통이라도 할 수 없겠소? 하고 짜증을 내며 말했다. 지금 있는 못으로도 가능하지만 다른 3개의 편자보다는 견고하지 못합니다. 장제사가 대답하자 마부가 다시 물었다. 능이 붙어 있을 수는 있소? 그렇지만 꼭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좋아, 우선 그렇게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폐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물을 겁니다. 곧 전투가 시작되었다. 리처드 3세는 준말을 타고 앞장서서 정검을 휘두르며 돌격을 외쳤고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그러나 이때 리처드 3세가 탄 말이 한번 기우뚱하더니 바닥에 쓰러졌고 리처드도 역시 땅바닥에 곤두박질했다. 그의 곁에는 떨어져 나간 편자가 나뒹굴었다.
리처드 3세가 말고삐를 잡지 못하게 되자 준마는 놀라서 저 멀리로 달아났다. 리처드가 일어나서 주위를 살펴보니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고 적군은 이미 주위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리처드 3세는 검을 휘두르면서 성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한 마리의 말이 나와 국가를 멸망시켰다. 잠시 후 리처드 3세는 적군의 포로가 되었다. 이 화근의 원인은 바로 편자의 박을못이 한두 개 부족했던 것 때문이었다. 실패는 흔히 큰 일 때문이 아니라 작은 일에 대한 중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자기에 대한 처세가 엄격하지 못하고 또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역시 세심하지 못한 데서 실수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 사람과 일은 모두 다 부분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완성한 하나로 되는 것이다. 없음에 쓰임이 있다. 30개의 바퀴살이 한 곳의 바퀴통으로 모여도 그 속이 비어 있어야 수레로서 쓸모가 있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어도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그릇으로서의 쓸모가 있고, 문과 창을 내어 방을 만들어도 그 방 안이 비어 있어야 방으로서의 쓸모가 있다. 그러므로 있음의 이로움은 없음의 쓰임이 있기 때문이다. 도덕경 제11장. 우리는 노자가 천명한 유와 무로서 사고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무나 유, 허상적인 것들이나 물질로 인하여 짜증을 내고 근심 걱정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산 로또 복권이 당첨되기만을 바라고 착실하게 일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오직 마음을 비운 상태로 세상을 대할 때 진정으로 얻는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전사례 1. 찻잔에 공간이 없으면 찬물이 넘쳐난다. 일본의 한 대학교 교수는 자기는 이미 선에 대한 깨달음이 고심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여겨 하루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사를 방문하여 자신이 선사를 만나러 온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러자 선사는 아무 말 없이 다만 교수에게 차를 따라 대접했다. 찻잔에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지만 선사는 묵묵히 차 주전자를 기울여 물을 따랐다. 교수는 참다 못해 선사에게 말했다. 선사님, 차는 이미 찻잔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 붓지 마십시오. 교수의 말을 들은 선사는 그제야 주전자를 내려놓고 찻잔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지금 당신은 마치 이 찻잔과 같습니다. 이미 당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찻잔을 비우지 않는 한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람의 내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속이 가득 차 있기만 하다면 어찌 다른 것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경전사례 2. 99점을 매긴 까닭. 중국의 유명한 공예미술가 이박생의 예술품은 국가 지도자들이 외국 귀빈들에게 선물로 주기까지 했다. 그는 50여 년간 줄곧 아름다운 옥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였다. 1958년 그는 북경 옥돌 가공회사에 입사하여 직원들이 우통을 벗어던지고 비지땀을 뻘뻘 흘리며 옥돌을 갈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지만, 그는 단순하게 옥돌을 가는 작업이 아니라 예술품을 만드는 일로 인식하였다. 1961년 이윽고 이박생은 견습생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나의 예술품을 완성하였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이박생의 작품을 관찰하고 평가를 했다. 그 결과 작품에 대해 최종 99점을 매겼다. 이박생은 한편 기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운한 감정이 들어물었다. 본래는 100점을 줄 수도 있는데 왜 1점을 깎았습니까? 그러나 옥돌 장인들은 웃으면서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그 후 한 장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문 기사들이 1점을 깎은 것은 너에게 더 진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다. 만약 100점을 줬다면 너는 현 상태에서 만족해하고 더 배우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후 이 학생은 자만하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30세에는 최정상급의 옥돌 장인이 될 수 있었다. 변화무쌍한 사회 현실에서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부단히 자기 자신을 다듬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마음에 충분한 공간을 남겨두어야 수많은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유익한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자기 내면이 풍부해질 수 있다. 운명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힘써 행하는 사람은 뜻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사람은 오래 남을 사람이며 죽어도 잊히지 않는 사람은 영원토록 사는 것이다. 도덕경 제33장. 노자는 자신을 알고 자신을 통제하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진정한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며 싸워 이겨야만 하는 진정한 맞수도 자기 자신이다. 또한 가장 통제하기 힘들며 상대하기 어려운 적 역시 자기 자신이다. 평생 찾아야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노자는 자신을 알지 못하면 남을 알 수 없고 남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경전 사례, 현명한 유방. 유방의 휘하에는 진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매우 가난하여 상갓집에서 일을 도우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리하여 홍기가 꽉 찼는데도 장가를 가지 못한 채 형님 댁에서 빌붙어 살았다. 그러나 진평은 가난하고 힘들어도 가슴속에 큰 뜻을 품고 항상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넓은 식견과 재능을 키워나갔다. 한 번은 마을 사람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매우 공평하게 하여 그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 진평은 그런 칭찬의 말을 들으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만일 내가 천하를 다스린다면 고기를 나누듯 공평하게 다스릴 텐데 하고 탄식했다. 얼마 후 진나라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진평은 위나라로 가서 위왕을 섬기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위왕에게 여러 계책을 상소했지만 위왕은 매번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리하여 진평은 다시 초나라로 가서 초왕인 항우를 섬기게 되었다. 그곳에서 진평은 다시 계책을 건의했고 항우가 은왕인 사마인을 굴복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항우는 진평의 그런 능력을 질투했고 진평은 이를 개탄하며 다시 초나라를 떠나 한나라의 유방에게로 갔다. 그가 위무지의 추천으로 유방의 총애를 받으며 군영의 장수들의 파병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게 하자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소리가 불거졌고 한나라의 장수인 주발과 관영이 유방에게 아뢰었다. 진평이 비록 재주가 있는 인물이라고는 하나 그의 학문과 재능은 아직 검증된 바 없으며 고향에 있을 때는 형수와 정분을 통했다는 소문도 있사옵니다. 폐하께서는 그를 어여삐 여겨 관직까지 내려주셨지만 맡은 바 본분을 다하기는커녕 여러 장수로부터 뇌물까지 착복하고 있으니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방이 화가 나서 진평을 추천했던 위무지를 불러 꾸짖었다. 진평의 품행이 좋지 않거늘
어찌하여 그대는 바른대로 고하지 않고 재능이 많은 인재라고 하였는고? 소씨는 당시 진평의 재능을 추천했던 바 지금 폐하께서는 진평의 품행을 꾸짖고 계시옵니다. 재능과 품행은 별개의 문제로 현재 우리 한나라와 초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 어느 한나라는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재를 잃는 자는 지고 인재를 얻는 자는 이길 것입니다. 초왕을 이기고 천하를 손에 넣으시려면 진평과 같은 인재의 뛰어난 계략이 필요하옵니다. 유방은 위무지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꺼림칙했다. 그리하여 다시 진평을 불러 꾸짖었다. 그대는 처음에는 위왕을 섬기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다시 초왕을 섬겼고 그마저도 안 되어 다시 과인에게 왔다. 헌데 작금에 이르러 뇌물을 챙기기에만 급급하니 어찌 그대의 충성심과 지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유방의 질책에 진평이 대답했다. 제가 위왕과 초왕을 떠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왕은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인물이었으며 초왕은 원대한 포부를 가진 자이기는 하나 자신의 친인척들만을 등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인재를 중시하여 능력이 있는 자는 모두 등용하신다고 들었기에 제가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한나라 군영은 이미 군량미는커녕 변변한 무기조차 없어 궁여지책으로 여러 장수들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만일 저의 계책과 지략이 한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폐하께서 내려주신 관직과 그동안 받았던 뇌물을 모두 반납하겠습니다. 이에 유방은 진평에게 사과하고 많은 재물을 하사하는 한편 그를 승격시켜 정군을 감독하게 했다. 이로부터 진평은 유방의 책사가 되었다. 자신을 아는 현명함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정의로 사악함과 맞서 싸우고 노력으로 나태함과 맞서 싸우며 공정함으로 편파에 맞서 싸우고 진실로 허위와 맞서 싸우며 겸손함으로 교만함과 맞서 싸우고 넓은 마음으로 걱정 근심과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통해 자신을 이기고 자신의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한다. 끝도 처음처럼 조심한다. 끝을 조심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일에 실패하는 일이 없다. 도덕경 제64장. 노자가 주장한 것처럼 끝을 조심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려면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의지력 외에도 살얼음을 밟는 듯한 위기감도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나 빈틈없이 주도 면밀하게 고려하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조심하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 시종일관 처음처럼 조심하고 심사숙고하여 행동을 하면 성공은 시간 문제인 것이다. 경전사례 1. 한결같은 품질. 어느 호텔의 주방 실습생이 한 손님에게 음식을 가져다가 올렸다. 그런데 그 손님은 뜻밖의 전화를 받고 급한 일이 있으니 다녀와서 먹겠다고 하였다. 실습생은 손님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손님에게 만약 손님이 음식을 주문해 놓고 자리를 떠나면 식당의 규정대로 우선 요리값은 계산해야 함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그 손님은 요리값을 치르고 급히 식당을 떠났다. 퇴근 시간이 되었어도 그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실습생은 다음 근무자에게 교대한 다음 퇴근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실습생은 교대한 근무자가 잊을까봐 걱정이 되어 퇴근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방의 일이 끝났는데도 그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실습생은 주방의 다른 한 사람과 당번을 섰다. 훨씬 뒤늦게야 그 손님이 왔다. 실습생은 즉시 주방장에게 말해 따끈따끈하게 요리를 해서 손님에게 올려 바쳤다. 호텔 사장은 실습생이 줄곧 자기의 직책을 충실하게 해낸 사실을 알게 되자
이튿날 직원들이 모두 출근했을 때 특별히 포상을 했다. 그 후 이 실습생은 호텔의 정식 직원이 되었다. 그는 정식 직원이 된 후에도 성의를 다해 일을 했고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하기 그지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조만간 이 호텔의 부지배인이 되었다. 경전사례 2. 중요한 것은 나머지를 완성하는 것이다. 전국책에 100리길을 가는데 90리길을 걸었다면 겨우 절반을 걸은 것이다는 말이 있다. 이 뜻은 바로 나머지 10리길을 끝까지 걸어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함께했다. 그들 셋은 한 전자공장을 둘러보게 되었다. 첫날 사장은 그들에게 당신들의 채용 기한은 한 달인데 그간 당신들의 근무 태도를 보아서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 셋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일을 완수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그런데 전자공장의 일은 단조로우면서도 힘이 들고 또 주문량이 많기 때문에 늘 밤늦게까지 초과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게 고된 일이지만 어차피 스스로 택한 길이었기에 묵묵히 자신들의 일에 매진하게 되었다. 한 달이 금세 지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한 보람을 느끼면서 정식 채용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오후 사장은 세 사람을 불러 말했다. 매우 죄송합니다. 당신들 모두가 정식 채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야근 후 여기를 떠나도 됩니다. 말을 마친 사장은 그들에게 한 달치의 월급을 주고는 곧 떠났다. 그들 셋은 멍하니 작업장에 서 있었다. 한 달 동안 고생한 노동이 이렇게 물거품이 됐단 말인가? 너무도 서운했다. 이때 그중 한 사람이 작업장으로 뛰어갔다. 두 사람은 다급히 그를 불러세웠다. 자네 지금 어디 가나? 작업장으로 가서 야근해야지. 우리는 이미 해고되었고 월급도 손에 쥐었는데 무슨 놈의 야근이야? 채용 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일은 끝까지 해야지. 그들 셋은 이렇게 한참 주고받다가 두 명은 작업장을 떠났고 그중 한 사람은 작업장에 들어가 일을 계속하였다. 드디어 야근이 끝났다. 그가 작업장을 떠나려고 준비하는데 문어기에 사장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 시 사무실에 오셔서 새로운 임무를 맡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우두커니 사장을 바라보았다. 당신들 셋은 모두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시종일관 변치 않고 마지막까지 완성하는 자질을 구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점을 구비하고 있기에 우리 회사의 정식 직원이 된 것입니다. 노자의 끝을 조심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일에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말은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정진할 것과 쉼없이 노력하여 일을 완성할 것을 요구한 것이며 더욱이는 살얼음을 밟는 듯한 위기감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을 처음처럼. 사람의 일은 항상 다 되어가는가 싶다가 실패한다. 도덕경 제64장. 모든 일을 처음처럼 한결같이 신중하게 처리한다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작게 시작해 커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비교적 성실하게 일을 한다. 그 자리에서는 거드름을 피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위가 높아지면 쉽게 거만해지고 결국 모든 일을 망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은 항상 다 되어가는가 싶다가 실패한다는 노자의 명언을 잘 체득해야 한다.
경전사례 이자성의 교훈. 이자성은 어렸을 때 한 지주집에서 목동으로 일하며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었고 21살에 은천의 역졸이 되었다. 1629년 그는 동료들과 함께 왕가윤의 의병군이 되어 군대를 이끌었다. 농민 의병들은 높은 기세로 연전연승하며 명나라 조정을 압박했다. 명조정은 하루빨리 농민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홍승주를 병부성서로 승격시키고 모든 관군을 통솔하게 했다. 1635년 홍승주는 섬서를 비롯한 북방의 군사 7만 2천 명을 이끌고 6개월 이내에 농민군을 섬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매서운 기세로 진압에 나섰다. 이에 72진영의 농민군 수장들은 홍승주에 대항하기 위해 하남의 형양에서 회합을 가졌다. 농민군 수장들은 각각 관군을 대항할 대책을 내놓았으나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이자성이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총 병력은 관군의 몇 배에 달합니다. 관군이 철갑으로 무장한 말을 타고 온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승리를 장담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병력을 분산시켜 관군이 오는 길목을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해야만 관군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의병군이 각자 구역을 나누어 관군을 공격해야 한다는 이자성의 의견에 모든 수장들이 찬성했다. 그리하여 고영상, 이자성, 장현충은 수만의 농민 의병군을 이끌고 거센 바람이 먼지를 쓸어가듯 고시, 곽구, 수주, 영주 등을 함락시키고 곧장 풍양으로 쳐들어갔다. 명나라 조정은 풍양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고 황제는 이 소식을 듣고 밤잠을 설친 채 밥도 먹지 못하고 종묘에 가서 통곡하였다. 그리고 지방 관리들을 중재로 다스리고 더 잔혹한 방법으로 농민군을 진압하라 명했다. 이로써 농민군과 관군은 새로운 전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명나라 조정은 농민군 중 틈왕이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을 파악하고 틈왕 고영상의 부대에 총공세를 퍼붓도록 했다. 1638년 주옥의 전투에서 틈왕 고영상은 섬서문소 손전정의 매복군의 습격을 당하여 붙잡혀 죽게 되었다. 전체 농민군의 수장이었던 틈왕의 죽음은 전력의 막대한 소실이 아닐 수 없었다. 고영상이 관군에 붙잡혔을 당시 이자성은 휘주, 방주에서 관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고영상이 관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이자성은 크게 상심했다. 틈왕 고영상의 휘하에서 명을 하달받던 농민군 수장들은 이자성을 새로운 틈왕으로 추대하여 고영상의 공백을 메웠다. 이자성의 지휘 아래 농민군은 다시 위남 일대에서 관군을 물리쳐 많은 지방을 점령하여 도성 근처까지 다가가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동에서 홍승주의 매복병에 당해 군사 태반을 잃고 겨우 수천 명만이 살아남았다. 이후 오랫동안 국경 일대에서 전쟁을 하며 도성으로 진격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자성이 대패하고 이로 인해 장원층 등 여러 수장이 떠나자 전체 농민 의병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농민 의병의 불길이 약해졌다고 해서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다. 1640년 이자성은 관군이 장현충을 쫓느라 하남을 비운 틈을 타 정양 일대에서 군대를 일으켜 흥안 상락을 지나 의영을 쳐부수고 하남으로 들어갔다. 당시 하남은 계속된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고 메뚜기떼로 역병까지 돌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고 아비가 자식을, 남편이 부인을 잡아먹는 참담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때 이자성이 입성하자 굶주림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하나같이 의병군에 가담했다.
이로써 금세 위력을 떨치게 된 의병군은 낙양에까지 이르렀다. 낙양은 역사가 깊은 옛 도성으로 군사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1641년 1월 20일 의병군이 낙양성을 공격하고 여기에 성 안에 있던 관병들까지 합세하여 틈왕의 깃발을 낙양성에 꽂게 되었다. 낙양성을 함락시킨 후 이자성의 군대는 나날이 불어나 100만이 훌쩍 넘었다. 이때부터 광군의 공격에 맞서 싸우기만 하던 이자성의 군대는 먼저 광군의 주력 부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광군은 맞서 싸울 때마다 전투에서 패배하여 주력 부대의 태반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수비만을 하게 되었다. 반면 의병군은 나날이 강성해졌고 틈왕의 깃발은 곳곳에서 펄럭이게 되었다. 1643년 이자성은 낙양을 난경으로 바꾸어 도읍으로 삼고 국호를 순이라 하고 자신을 순왕이라 칭했다. 1644년 정월에는 서안을 점령하고 서안을 서경이라 바꾸어 수도로 정하고 국호를 대순이라 했다. 그리고 순정부의 내각에서 발전한 대순정부의 내각을 다시 구성하여 정식으로 대순 농민 정권을 수립했다. 그해 3월 19일 마침내 대순의 군대가 북경을 장악했다. 농민군의 수장인 이자성은 말을 타고 여러 정예기병의 보호를 받으며 여러 문신들을 대동하고 북을 치며 당당하게 성 안으로 들어왔다. 약 300년간 유지되었던 명왕조는 이렇게 농민군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농민군의 수장들은 승리의 기쁨에 그만 판단력을 잃고 말았다. 명왕조가 멸망했으니 이제 세상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착각했던 것이다. 대순의 고위직들이 승리의 기쁨에 젖어 방탕한 나날을 보낼 무렵 사내관의 오삼계는 은밀히 만주의 청나라 군대와 손을 잡고 이자성 군대를 쳐부술 준비를 했다. 한편 오삼계가 대순 정부의 회유책을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자성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사내관을 향해 출병했다. 오삼계가 청나라 군대와 손을 잡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4월 21일 고작 6만밖에 안 되는 이자성의 군대가 사내관에 도착했고 이날 오삼계의 군대와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다음날 갑자기 다이곤이 청나라 군대를 이끌고 오삼계 군대에 합류했다. 이로써 이자성 군대는 대패하고 북경으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오삼계는 만주군과 함께 북경을 압박했고 도성 안팎의 지주 관료들은 이 기회를 틈타 이자성 농민군의 반기를 들었다. 더 이상 북경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이자성의 군대는 북경을 나와 섬서로 후퇴했다. 이때 청나라 군대는 둘로 나누어 이자성 배후를 공격했다. 형세가 불리해지자 우금성 등이 청에 투항했고 이자성의 군대는 이합집산이 되고 말았다. 1645년 4월 이자성은 하북에서 지주 무장 집단의 습격을 받아 결국 자결하고 말았고 이때 그의 나이 겨우 39세였다. 이자성의 나는 중국 역사에서 길이 남을 대규모 농민 반란이다. 비록 청나라 군대에 의해 진압되기는 했지만 그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크다. 농민군은 의병을 일으켰을 때의 초심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실패의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 지위가 높아지더라도 한결같이 신중하고 근면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노자는 이에 대해 마지막을 처음처럼 한다면 실패는 없다라고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의를 행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가득 찼는데도 더 채우려 한다. 가지고 있는데도 더 채우려 드는 것은 그만 멈춤보다 못하다. 도덕경 제9장. 노자는 만족함을 알면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사람이 소유한 물건이 너무 많을 때는 반드시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여전히 만족을 모르고 끝없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다면 끝내는 파멸하고 만다는 얘기다. 경전 사례 1. 재물 욕심에 빠져 죽음을 당하다. 청조 건용식이 화고는 한때 제일 잘 나가는 대신이었다. 화고는 소년식이 가정 형편이 빈곤하였지만 건용제의 발탁으로 대학사에 오르게 되었고 군대를 통솔하는 장수로 등용되었으며 중요한 요직을 거쳐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다. 그런데 건용제는 해마다 전쟁을 일삼더니 만년에는 주색을 탐하여 막대한 재물이 탕진되었다. 이에 화고는 이때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좋은 기회로 여겼다. 따라서 상하 대신들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화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정도였다. 화곤의 재물 탐욕은 끝이 없었고 자유자재로 황실을 드나들면서 눈에 띄는 진귀한 물품은 닥치는 대로 자신의 수중에 넣었고 지방 각지에서 올라온 진상품 역시 모두 빼돌리고는 차등품만이 황실에 진상되었다. 이후 건용제는 가경제에게 황위 자리를 물려주었다. 가경 4년 정월 초사흔날 건용제가 병으로 죽자 먼저 왕념손이 가경제에게 화곤의 악행을 탄핵하게 되었다. 정월 초 8일 가경제는 영을 내려 화곤의 관직을 파직시키고 투옥하여 문책하고는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였다. 건용제 시기 조정의 매년 세수는 700만 냥이었는데 화곤이 20여 년간 관직에 머무르며 착복한 액수는 무려 8억 냥에 달하여 조정에서 10년 동안 세수한 금액보다 많았다. 이러한 엄청난 재산은 멈출 줄 모르는 탐욕에 의한 것이었지만 재산이 급격히 늘어날수록 화곤의 멸망 또한 빨랐다. 만약 화곤이 만족을 알고 적당할 때 멈출 줄 알았다면 건용제가 죽은 후 옥에 갇혀 비참한 죽음을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경전 사례 2. 금싸라기에 묻혀버리다. 만족함을 알면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비록 많은 재물을 획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끝없는 욕망 때문에 생명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아라비아에는 이런 신화가 있다. 어느 한 사람이 전설로 내려오는 보물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 천신만고 끝에 끝내는 보물을 찾아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보물이 숨겨진 산골로 들어가는 도중에 한 개 보물이 들어있는 병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병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붙어 있었다. 병마개를 열면 금싸라기가 쏟아져 나오지만 충분한 금싸라기를 취득한 다음에는 꼭 병마개를 닫아야 한다. 하하, 이제 나는 부자가 되었다. 그가 소리치면서 병마개를 열자 금빛 찬란한 금싸라기가 끝없이 흘러나왔다. 그는 자루에다 가득 담고 모자며 심지어 신발에도 가득 채웠지만 병에서는 끊임없이 금싸라기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사람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다만 금싸라기만을 생각하고 병에 써붙인 글귀를 까맣게 잊었다. 그리하여 그는 끝내 금싸라기에 묻혀 죽고 말았다. 멈출 줄 알면 뒤에 가서는 얻는 것이 있고 멈출 줄 모르면 뒤에 가서는 잃는다는 것은 인생의 지혜이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은 있지만 그 욕망이 과하면 인생은 피로하게 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된다. 욕망은 마치 쪽배에 물건을 싣듯이 지나치게 많이 싣게 되면 쪽배는 어쩔 수 없이 침몰하기 마련이다. 남은 것을 덜어 모자란 것에 보탠다. 하늘의 돈은 남은 것을 덜어내어 모자란 것을 보탠다. 도덕경 제77장. 자에 짧은 것이 있고 촌에도 긴 것이 있다는 속담은 세상 만물의 이치가 다 그렇다는 것이다. 사람도 그러하기에 매 개인에게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다.
인류는 예로부터 탐욕스러운 욕망으로 인해 물질이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로부터 부단히 갈취하여 부유한 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빈곤한 사람은 더욱 빈곤하게 변하게 된다. 만약 여유 있는 물질을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 사람의 덕행은 고상한 것이다. 그렇다고 덕행이 고상하다고 하여 명예는 아니며 덕과 재능을 의식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거칠애도 아니다. 경전사례 1. 낙타와 양의 쟁론. 하루는 낙타와 양이 키가 큰 것이 좋은가 아니면 키가 작은 것이 좋은가를 두고 서로 논쟁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 그루의 키가 큰 나무 밑에 이르렀다. 낙타는 머리를 번쩍 들더니 나뭇가지의 잎을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양은 목을 길게 빼들고 또 뛰었지만 좀처럼 나뭇잎을 따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낙타가 말했다. 그래도 키 큰 것이 키 작은 것보다 훨씬 낫지? 그러나 양은 수긍할 수 없다며 낙타를 데리고 나지막한 작은 문 앞에 멈춰 섰다. 양은 몸집을 흔들면서 정원 안으로 들어가 파릇파릇한 풀을 맛나게 뜯어먹었다. 그러나 낙타는 무릎을 꿇고 긴 목을 낮추어 문 안으로 들이밀었으나 좀처럼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도 키 큰 것이 키 작은 것보다 나은가? 양이 의기양양해서 말했지만 낙타 또한 양의 말에 수긍할 수 없었다. 이때 늙은 소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다만 자기의 장점만 보고 단점은 보지 못하는데 이는 다만 착오일 뿐이다. 이 우화는 모든 사물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남의 단점으로 그를 경시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남의 장점을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타인들의 단점만을 들추려 하는가? 이는 남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자신의 자존감과 체면을 지키고 나아가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함에 있다. 그러나 남의 단점만을 들추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한다.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에서 토끼는 거북이의 단점만을 알고 장점을 몰랐기 때문에 영리한 토끼는 결국 경주에서 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남의 장점을 잘 살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시켜야 한다. 경전사례 2. 자기의 단점을 알아채야 한다. 티코 브라헤는 덴마크의 저명한 천문학자이다. 그는 예리한 관찰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론적인 연구는 게을리하여 때로 착오적인 결론을 내리고는 하였다. 그 후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그는 독일의 천문학가 케플러를 초청하여 자기 협력자로 삼았다. 케플러는 비록 관찰력 방면에는 티코와 비교가 안 되지만 이론 연구 방면에는 걸출한 재능이 있었다. 그리하여 티코는 서로 상호 보완하여 마침내 세상이 괄목하는 행성운동인 3대 법칙을 발견하였다. 만약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이런 위대한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천문학 영역의 위대한 성취를 이룩할 수 있었다. 사람은 완전 무결하지도 않거니와 만물의 신도 아닌 다만 살아 움직이는 장점과 단점의 결합체인 것이다. 특히 고도의 과학 문화가 발달한 오늘날에 있어서 각 개인이 모든 지식과 기능을 다 배우고 터득할 수는 없다. 아울러 사람마다 단점과 장점이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 개인은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단점을 직시하고 남의 장점을 살펴 본받아야 한다. 비록 타인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으로 인해 장점까지 홀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장점을 취하되 단점은 보완해야 한다. 장점을 취하여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진보를 위한 것이다. 항상 겸허한 태도와 밝은 이목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자신의 인생은 더욱 눈부시게 빛날 것이다.